네, 저희 이제 첫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인하대 장준우 교수님께서 네, An Optimization Perspective on Data Driven Modeling and Control of Robot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장준우 교수님은 현재 인하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에서 근무 중이시며 2017년도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학사, 2023년도 동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이후 2025년도까지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치신 후 현재 인하대에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장준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소개받은 장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어, 앞서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마침 거기에 마지막 주제가 인베디드 AI였고, 거기에 흐름에 맞춰서 제가 로보틱스 인바디드 AI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은 스토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되게 거창하게 옵티마이제이션 퍼스펙티브, 그래서 로봇의 제어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최적 관점에서 그걸 해석할 수 있냐,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여기가 통신학회에서의 발생하는 워크숍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로보틱스의 개념 자체가 생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로보틱스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통신과 연동이 될 수 있을지 저 나름의 간단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드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 관점에서 로보틱스 모델링과 제어를 어떻게 더 딥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모든 AI가 다 파운데이션 모델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스피치, 스트럭 데이터, 3D 시그널스 이런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멀티태스크들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AI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GPT-4 예시를 보면요. 사실 그 전에 교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GPT-4를 이렇게 학습하는 데 사용된 트레이닝 사이즈를 보면 여기에서 이 한 선반에 이렇게 한 선반의 크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반마다의 100개의 북이 꽂혀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100개의 북이 꽂혀져 있는 선반을 650km 정도를 쌓아서 만든 데이터셋을 학습을 해야지 GPT-4를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에서 뭐 학습되고 있는 컴퓨테이션 사이즈나 모델 사이즈의 파라미터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하게 어마하게 크고 거기에 사용되는 이 트레이닝 비용도 빌리언 달러 정도 네, 네. 굉장히 63빌리언 달러 정도라고 봤었던 것 같은데, 네,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돈과 파라미터와 뭐 컴퓨테이션 모든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피지컬 AI라는 세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서 말했던 피지컬 AI가 나오면서 이제 모두가 다 피지컬 AI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존부터 로봇을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싫은 면도 있거든요. 원래 로봇에서 잘 하고 있었고 로봇에서 AI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I 커뮤니티가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또 로봇 할 거야. 너희 로봇 잘 못하고 있었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한 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가 너무 AI를 밀어주기 있기 때문에 우리 로봇도 이제 피지컬 AI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 기세에 편승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인베디드 AI라고도 불리고 있는 어쨌든 AI를 지금까지 많은 AI들이 결국 디지털 세계에서만 현실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진이든 챗GPT든 이런 것들이 결국 컴퓨터 안에서 온라인 상에서만 뭔가가 되고 있었고 이게 피지컬한 월드에서는 뭐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피지컬 월드에서 뭔가 AI가 정말로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과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피지컬 AI에서도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최신의 논문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파운데이션 모델은 되게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요. 지금 드론, 뭐 모바일 로봇도 여러 가지의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피지컬 로봇들이 다양한 전혀 다른 형태의 로봇들이 제어하는 폴리시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파운데이션 모델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모두 다 동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형태의 연구들이 지금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볼 만한 것은 사실 우리 사람이 하나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똑같이 드론도 제어할 수 있고 차도 제어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제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 모델도 이 정말 다양한 플랫폼이고 다양한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이 컨트롤을 하는 문제는 좀 굉장히 어렵고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셋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랭귀지나 비전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데이터셋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피지컬한 세상에서의 데이터셋은 그 데이터셋을 하나하나 취득하는데 너무 고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계 장치를 쓰고 직접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움직이는 모션들을 취득한다거나 공장처럼 그런 데이터를 모아야지만 뭔가 휴머노이드를 쓸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이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형태의 논문이 이 알로하라는 스탠포드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로봇파를 잘 제어하는 형태의 폴리시를 학습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린 로봇팟을 직접 제어하는 건 어려우니까 사람에게 로봇팔 비슷한 것을 달고 거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데이터를 취득했고 그걸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복사를 했더니 이 로봇이 뭐 요리도 하고 복잡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연구들이 진행은 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시스템이 있고 그 데이터 시스템들을 다 로봇을 다 실험을 직접 하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취득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데이터를 취득해야 되는 스페이스가 너무 커요. 강화학습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알파고인데 이 고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고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이 바둑판에서 우리가 돌들을 놨을 때 그 돌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에 170승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케이스를 우리들이 사실 다 조사를 해야지 이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그러니까 이 돌이 나와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돌을 놓을지를 최적의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10에 170승이라는 모든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우리가 탐험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또 로봇의 관점에서 보면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뭐 1m per sec로 움직일 수도 있고 2m per sec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의 사이에서는 1.1, 1.2 엄청나게 다양한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속도의 데이터셋을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피지컬 AI가 잘 될 수 있냐, 강화학습으로 뭔가 AI를 잘 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로보틱스는 또 되게 다양한 환경과 적응을 해야 합니다. 레그드 로봇이 눈길을 걸어야 될 수도 있고, 뭐 수상 로봇의 경우에는 유체랑 이렇게 유체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핸들링 해야 되는데, 에어로다이나믹스나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은 다 파티클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에어로다이나믹스나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제대로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에서 뭔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얻는 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럼 시뮬레이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뮬레이터가 정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이런 요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컨택트 다이나믹스 이것도 시뮬레이터에서 구현이 불가능하고요. 자동차만 하더라도 포장도로는 괜찮은데 비포장도로에서의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구현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택견 운동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의 대부분들이 실제로는 AI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클래식한 컨트롤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AI의 끝은 어딜까라고 하면 결국 피지컬 AI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모사하는 건 시뮬레이션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얻은 데이터만 유효하고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로봇 실험을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학습하는데 GPT-4만 하더라도 650km의 책에 꽂혀 있는 선반의 데이터를 필요로 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피지컬 AI에서는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과 같은 뭔가 그 초강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로봇의 세계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가 많이 되고 진행이 될 거라고,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이게 로보틱스의 관점에서 로보틱스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보틱스의 큰 카테고리, 큰 서브필드는 센스, 플랜, 액트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 사람 아니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지능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기반이 센스, 플랜, 액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스는 뭐 세그멘테이션 같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뭔가 카메라나 뭐 다른 라이더나 다양한 센서들로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는 주변의 상황을 인식한 다음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매니플레이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맨 처음에 아래의 선반에서의 스팸이 있는데 이 스팸을 위의 선반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스팸을 집어서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탑 그래스프로 이렇게 위에서 집었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 접은 거로 그 위에 선반에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위에서 집은 것을 여기에 잠깐 놓고 잠깐 높은 것을 다시 옆에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넣는 형태의 플래닝이 필요로 합니다. 플래닝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플랜대로 할 수 있는 컨트롤, 액트의 과정으로서서 뭔가 제어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해서 로보틱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센스 플랜 액트의 범주에서 각자의 자기만의 필드가 있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로컬라이션 이런 것들이 센스에서 연구되는 토픽이고 플랜에서는 패스 플래닝, 비헤이비어 플래닝, 액트에서는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AI의 관점에서 보면 센스는 결국 컴퓨터 비전 소사이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카메라를 보통 이용해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플랜에서는 요즘에서는 플랜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분야였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좀 클래식한 AI를 통해서 플랜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NLP가 이런 챗GPT 같은 LLM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플래닝을 하고 있고요. 액트의 관점에서는 RL,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관점에서 이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결국 로봇이 옵저베이션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에 따라서 액션이 치러지는데 이게 센스 플랜 액트 그 과정으로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지금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로보틱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다 합쳐서 엔드 투 엔드 러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떠한 카메라 이미지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카메라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티어링 휠 행글의 이 각도를 결정을 하면 센스 플랜 액트를 다 같이 합쳐서 엔드 투 엔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많이 하지만 요즘에 또 이것을 모듈화 시켜서 이것을 각자의 다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듈화되는 스트럭처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각자의 모델을 트레인을 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좋다라는 식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센스 플랜 액트가 뭐 결국에는 합쳐지고 어떻게든 모듈화가 되고 할 텐데 센스 플랜의 경우에는 센스는 컴퓨터 비전이었고 플랜은 large 랭귀지 모델이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VLA라고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는 뭐 모델들이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전 데이터가 있고 수많은 랭귀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걔네들을 잘 합쳐가지고 거기에 액션을 엮어서 비전과 랭귀지 인풋을 얻었을 때 거기에 어떻게 액션을 할지에 대해서 학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시들을 보면 비전 랭귀지 액션으로서 다양한 매니플레이터들이 있을 때 뭐 당근을 잡아서 옆에 트레이에다 놔둬라. 아니면 인형을 어디에서 옮겨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간단하게 인풋을 주면 사실 그것을
매뉴얼한 방식으로 제어를 하려고 하면은, 네. 어떤 게 당근인지부터 알아야 되고, 어떻게 당근에서 그 옆으로 움직일지도 알아야 되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네,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플랜이 알아서 되고, 비전 처리도 알아서 되고 하는 형태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비전 랭귀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랭귀지까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잘 되는데 액션을 하는데 그 액션은 데이터가 많지가 않고 이런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액션을 하기는 아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제어 움직임,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뭐 움직인다든지 이런 휴머노이드나 레그 로봇이 춤을 춘다든지 이 스페이스X에서 지금 발사체를 다시 백으로 돌아가지고 다킹을 하는데 이러한 고난이도의 제어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AI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다 클래시컬한 제어 기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어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래, 이 센스 플랜까지는 AI가 할 수 있는데 액트는 과연 이 AI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로보틱스 시스템이 연계되는 방법은 결국 퍼셉션으로 뭔가 정보를 얻어내고 이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얻은가에 큰 AI가 있겠죠. 이게 뭐 AGI일 수도 있고 아주 똑똑한 중앙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 그 중앙 시스템에서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뭔가 너 로봇아 뭘 해라 라고 플랜을 내줄 거고 그 플랜이 이제 로봇에서 다시 이렇게 컨트롤을 할 텐데 여기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컨트롤의 영역은 커뮤니케이션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여기에서 물론 플랜이 굉장히 잘 들어와서 컨트롤을 이어지겠지만 컨트롤 단에서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요. 저는 컨트롤을 하는 입장으로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게 잘 연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함이 저도 조금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컨트롤도 커뮤니케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어,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제어 자체도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드론 레이싱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드론 레이싱은 우리가 VR 기기를 그 카메라 뭐라고 하죠? 네, 비전에 어쨌든 바로 인풋을 받고 여기 드론에서의 찍은 영상을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인 거고 이게 가능한 만큼 그러면은 이 컨트롤이 로봇 자체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컨트롤 시그널을 뽑아주면 그 컨트롤을 실행만 하는 형태의 제어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제어의 데모가 2019년에 네이버 랩스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이게 6G 통신이었던 것 같은데 매니플레이터에서 이 폴을 세우고 폴을 이렇게 중앙을 맞춰서 안 떨어뜨리게 하는 제어예요. 보통 이런 제어는 로봇 자체에서 일어나는데 로봇 자체가 아니라 로봇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서 제어 명령을 계산을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발생했어서 충분히 빠른 통신이 가능하고 충분히 안정한 통신이 가능하면 제어 아주 네. 그러니까 이 로봇은 사실상 빈 껍데기인 거고 우리가 액션만 취해주면은 얘가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한 제어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슈가 결국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멀티 에이전트는 뭐 센트럴라이즈, 디센트럴라이즈 해가지고 다양한 로봇들이 있고 그 로봇들이 어떻게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지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결국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생기려면은 결국 어떠한 정보들을 공유를 해야 되고 대표적으로는 뭐 맵이나 상태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만들어낼까가 또 주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정보를 잘 활용하고 공유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로봇을 하면서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통신을 무조건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우 레벨 컨트롤은 어쨌든 로봇 자체가 안정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빈 껍데기가 되고
거기에서 뭔가 굉장히 똑똑한 시스템이 로봇을 잘 컨트롤할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잠깐이라도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발생하면 로봇이 고장나고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로우 레벨 컨트롤은 좀 온보드에서 있어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힘든 환경이 있어요. 수중 환경이나 뭐 달에 탐사를 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의 양이나 딜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더욱더 로봇 오토노미가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그 리미테이션에 따라서 오토노미가 중요한데 또 반대로 오토노미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다양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어서 그럼에 따라서 그럼 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로보틱스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로보틱스에 대해서 간단한 네, 설명이었고요. 이후로는 이제 제가 정말로 더 어떤 거에 컨트롤 문제에서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컨트롤의 문제에서는 결국 뭐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일을 해석을 할 건데 이게 정확하게 저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과 연계될 수는 모르겠지만 얼핏 알기로는 커뮤니케이션도 결국 어떤 상황에서의 최적화를 하는 문제라고 봐요.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그 컨스트레인트를 피해가면서 최적화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옵티멀 컨트롤이나 RL의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스킬들과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뭐 조금 익혀갈 수 있다면은 그 같이 뭔가 네, 공통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컨트롤 연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로봇이 이렇게 뭐 물고기 로봇을 예를 들었는데 물고기 로봇이 움직이는데 얘는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와 인터랙션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다이나믹스를 가져요. 우리는 시뮬레이터로 이러한 모습을 구현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영을 하는 것도 수영을 우리가 유체역학을 이해해서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대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더 빨리 나아가지네를 알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어의 프린시플은 강화학습과 꽤나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강화학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클래시컬한 컨트롤 문제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컨트롤 문제는 보통 옵티멀 컨트롤 프로그램 최적 제어라고 해서 우리가 다이나믹스 모델이 있고 다이나믹스 모델은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를 알 수 있다라는 이 펑션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펑션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어떤 코스트 펑션 J를 스테이트와 뭐 컨트롤 액션에 따라서 A가 되는데 컨트롤 액션에 따라서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얘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도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입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자체는 이게 non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나타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면 그레디언트를 그냥 따라가면 돼서 최소점을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 non 컨벡스의 경우에는 그레디언트를 따라가더라도 로컬 미니마에 갇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최적화를 할 수가 있을까? 의 측면에서 문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그 클래시컬하게 컨트롤 문제를 옵티멀 컨트롤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관점은 모델 베이스드라고 할 수가 있고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었던 학습은 데이터 베이스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문점은 이 true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true 펑션이 크게 변하지 않는 스무스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모델을 잘 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어요. F는 MA 뭐 이런 식으로는 뭐 1차 선형식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모델을 알고 있으면은 데이터를 적게 얻더라도 그 피팅을 잘 할 수가 있는데 모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실제 트루 펑션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모델을 우리가 잘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크게 발생하는 거고요. 뉴럴 네트워크나 데이터 드리븐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다 이 트루 펑션을 예측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모델도 잘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형태의 트루 펑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오차가 크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얘를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뭔가 조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그드 로봇으로 봤을 때 이 모델 베이스드의 경우에는 보통 MPC라고 하는 최적 제어 방법을 사용하는데 로봇 자체 레그드 로봇 제어하는 게 굉장히 깔끔해요.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제어를 하고 우리가 보통 걷는 모델들은 이렇게 MPC를 통해서 최적 제어를 통해서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어를 하는데요. AI를 사용하는 순간 뭔가 조금 더 다양한 터레인, 다양한 바닥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제어를 하기가 쉬워지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운 모션을 구현할 수 있지만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개걸스러워요. 그렇죠? 얘는 예쁘게 움직이는데 얘는 예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보여요. AI의 조금 문제지만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더 예쁘게 움직일까라는 연구도 최근에 되고 있고 네, 올해인가 작년에 또 카이스트에서 예쁘게 움직일 수 있는 RL 학습법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결국 얘는 성능이 굉장히 잘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성능인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성능을 다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관점에서 이 두를 합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모델 베이스드 RL입니다. 우리가 모델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아니면 알지 못하더라도 모델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고 거기에다 강화학습을 덧붙여서 뭔가 폴리시를 얻겠다가 모델 베이스드 RL이고요. 그걸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 베이스드 RL은 어 먼저 모델 프리 RL에서 대부분의 RL은 모델 프리 RL이니까 모델 프리 RL은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뭐 밸류 펑션을 학습한 다음에 밸류 펑션을 기반으로 액션을 나타내는 건데요. 모델 베이스드 RL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밸류 펑션을 바로 얻질 않고 모델을 얻어냅니다. 여기에서 모델이라는 것은 스테이트와 액션이 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할 수 있는 다이나믹스 모델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다이나믹스 모델 정보를 알아내면 다이나믹스 모델을 통해서 뭔가 플래닝을 뭐 여기서 옵티마이션 해가지고 컨트롤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제어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델 베이스드 RL에서 이런 간단하게 모델 베이스드 RL을 구현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뉴럴 네트워크는 데이터가 있는 공간에서만 유효합니다. 데이터가 있는 공간에서만 유효하고 실제 트루 펑션이 일직선이라고 했을 때 실제 이 일직선에 피팅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없는 공간에선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피팅이 될지가 몰라요. 근데 실제 로봇이나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뭔가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디플로이 하는 순간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상황의 스테이트가 발생하고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잘 적응을 하지? 라는 관점에서 그럼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얻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 학습을 하고 이 모델 학습을 한 걸로 액션을 찾아내면은 새로운 스테이트에 범접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스테이트에 찾아냈으니까 이를 추가로 데이터를 또 얻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로 얻고 다시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추가로 얻고 다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그 RL이 결국 이터레이티브한 프레임워크를 가지는데 이터레이티브한 프레임워크를 가져서 학습하는 게 아주 간단한 형태의 모델 베이스드 RL 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 베이스드 RL에서 모델을 굉장히 잘 얻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어떻게든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얻어서 여기에 실제 트루 펑션에 해당하는 펑, 어, 데이터를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는 최적화된 액션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은 뭔가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만 알려주는 거고 그럼 그 다음 스테이트를 원하는 스테이트로 가기 위해서 액션을 어떤 액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또 최적화의 문제에서 이렇게 최적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션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를 기반으로 옵티마이션을 하는데 모델 베이스드 RL에서는 이 모델 자체가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넌 컨벡스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뭔가 모델이 학습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효율적이지는 않은 시스템이고요. 이때 우리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가 아니라 샘플링 베이스드로 옵티마이션을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레디언트 베이스드는 어떠한 커스트가 있으면 커스트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그레디언트를 따라가가지고 최소점을 찾아가는 건데 샘플링 베이스드는 그냥 각 랜덤하게 뭔가 포인트를 뿌리고 포인트를 뿌린 점에서 여기가 최소점이다
찾아가는 형태의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합니다. 여기에서의 장점은 샘플링 베이스드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는 시퀀셜하게 뭔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 샘플링 베이스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포인트들을 한꺼번에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GPU를 사용하고 그걸 패러럴하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샘플을 한꺼번에 뿌리고 좋은 옵티마이제이션 코스트 어떤 액션이 좋은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RL에서 대부분은 샘플링 베이스드로 이렇게 샘플링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제어 입력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델 베이스드 RL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이렇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모델 베이스드 RL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모델 베이스드 RL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델링을 결국은 모델링을 잘하고 모델링 잘한 거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해가지고 액션을 잘 찾는다.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모델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 이 모델링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떠한 형태든 AI나 뉴럴 네트워크를 해석할 때 이러한 분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스페이스는 결국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벡터는 굉장히 큰 벡터인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유효한 데이터 셋이 있을 거고 유효한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취득한 인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에서 그 중간중간 사이에 있는 언신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이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잘 작동을 하자라는 게 뉴럴 네트워크 데이터 드리븐 모델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잘 되냐? 각자의 데이터들이 여기에 있는 상황에서 뉴럴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왜 뉴럴 네트워크가 잘 학습이 되냐라는 관점은 뉴럴 네트워크가 결국은 컨티뉴어스 펑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인디스트리뷰션 안에서 뭔가 인풋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인터폴레이션이 잘 되냐가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델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했을 때 모델링은 결국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에 액션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뭐 타임 스텝이 0.1초라고 하면 0.1초만을 옵티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뭐 10초, 20초를 옵티마이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타임 스텝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모델을 그래서 예측을 할 때는 다양한 여러 개의 액션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액션을 계산을 할 때 이 결과되는 스테이트는 항상 인디스트리뷰션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목표는 인디스트리뷰션 안에서의 언신 데이터를 잘 예측하는 게 뉴럴 네트워크의 역할이지 이 데이터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로 빠져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뉴럴 네트워크가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을지는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한다면 그 프레딕션은 항상 이 인디스트리뷰션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컨파운딩 에러 프로블럼이라는 멀티 스텝 프레딕션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한 거에서 또 예측을 하고 또 예측을 하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인디스트리뷰션을 벗어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한 번 벗어나게 되면은 여기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점 더 많이 벗어나면서 에러는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이 쌓여진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다이나믹스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네. 컨택트가 발생한 형태의 다이나믹스, 뭐 골프공이 지금 벽에 부딪혀가지고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골프공이 부딪, 부딪히는 순간은 굉장히 짧고 거기에 발생하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아주 짧은 순간의 다이나믹스를 모델이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 예측이 한 번 틀리고 나면은 점점 크게 틀려져가지고 에러가 누적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누적된 에러를 어떻게 잘 보완시킬 수 있냐가 뉴럴 네트워크를 로버스트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스트리뷰션 안에서 넣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이 뉴럴 네트워크를 스트럭처를 만들어낼까? 뭐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뭐 파인 튠을 해가지고 뭐 뉴럴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뭐 프레딕션이 벗어났다고 합시다. 벗어난 상황에서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인디스트리뷰션으로 들어오게끔 얘의 어, 어, 프레딕션 자체의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필요해요. 그럼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가 모델 러닝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양한 형태의 테크닉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다이나믹스들은 다 대부분의 논리니얼 다이나믹스입니다. 논리니얼 다이나믹스라서 그게 어려운 건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XY 데이터에서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이 있어요. 이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을 구별하고 있는 하나의 바운더리를 알아내고 싶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원이기 때문에 리니어한 이퀘이션이 아니라 널리니어한 이퀘이션이죠. 이 논리니어한 이퀘이션을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 XY 데이터를 거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데이터를 추가해서 3차원 데이터로 만들어내면 이렇게 뭔가 3D 형태의 뭐 3D의 파라볼라한 콘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콘 형태의 데이터에서는 이 중간을 평면으로 잘랐을 때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원이라는 널리니어한 이퀘이션으로 구별을 해야 됐지만 얘를 3D 차원으로 리프팅을 하니까 얘는 평면이라는 1차원 리니어한 시스템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스테이트가 있을 때 그 스테이트를 우리가 잘 리프팅을 한다. 어떠한 데이터가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얘의 디멘션을 증가시키면은 논리니어한 시스템을 리니어한 시스템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경하는 오퍼레이터를 쿠프만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수학적으로 어떠한 논리니어한 시스템이든 리니어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증명은 되었으나 그게 리니어 시스템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리니어 시스템에 요구하는 디멘션이 무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니어 시스템을 무한 차원의 리니어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떠한 논리니어 시스템도 리니어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쿠퍼만 오퍼레이터 띠오리고요. 그 띠오리의 기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한까지는 구현을 못하더라도 조금 더 하이 디멘션으로 높은 디멘션으로 인베딩을 잘 하면 그 인베딩된 스페이스에서는 리니어한 다이나믹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학습하는 게 딥 쿠프만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럼 딥 쿠프만 오퍼레이터를 이 오토 엔코드 구조로 학습을 하면은 결국 데이터 자체의 스페이스가 논리니어한 상황에서 얘를 리니어 스페이스로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리니어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수많은 알고 있는 공학적 이퀘이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리니어 선형대수를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면 리니어 옵티마이션 자체가 되게 좋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쿠프만 스페이스에서 뭔가 우리가 최적화를 했을 때는 되게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모델 러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 레귤러라이션을 잘 하는 게 모델을 스무스하게 만들어지는 필요가 있어요. 모델을 어떻게 하게 스무스하게 만드냐, 어떻게 스테이블하게 만드냐. 그럼 모델 자체의 스테빌리티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델을 배웠을 때 모델 자체가 흐르는 형태의 방향성이 있으면 이 방향성이 결국 한 점으로 수렴하게 스테이블한 펑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만드는 것 자체도 논리니어한 펑션에서 제너럴한 스테빌리티를 계산하기는 어렵고 그럼 쿠프만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리니어 스페이스로 만들어내면 훨씬 더 스테빌리티를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이 논문 자체에서는 널리니어한 시스템 자체를 스무스하게 이게 어떠한 포인트로 수렴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다이나믹스를 학습해요. 왜 수렴이 항상 필요하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이 로봇을 해석을 하면 우리의 에너지는 항상 증가할 수가 없고 항상 감소를 합니다. 로봇이 움직였을 때 드래그 폴스나 뭐 마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는 항상 감소를 하고 그 에너지가 감소하는 관점에서 어떠한 결국 한 점으로 수렴을 할 수 있다. 수렴을 해야만 한다라고 그 프라이얼 논리지를 여기에 섞어 넣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러한 다양한 프라이얼 논리지를 뉴럴 네트워크에 섞을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또 대표적인 예시로 피직스 인포럼드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의 시스템을 학습할 때 다이나믹스는 결국 피직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직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그 정보를 뉴럴 네트워크에 같이 넣어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에서 맞는 피팅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피팅이 잘 되는데 그 위에 그 밖에 엑스트라폴레이션은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피직스 이퀘이션이 있고 피직스 이퀘이션이 뭔가 사이누소이드한 형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은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도 실제 트루 펑션을 굉장히 잘 매칭하는 형태로 당연히 피팅이 될 수가 있겠죠. 라그랑지안 뉴럴 네트워크도 비슷한 스트럭처인데 우리가 보통 다이나믹스를 기술할 때 뉴토니안이라고 해서 F는 MA라고 쓰지만 그 또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관점에서 다이나믹스를 기술하는 방법이 라그랑지안 메소드예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으로 메소드를 이용해서 뭔가 다이나믹스를 기술하고 거기에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를 했더니 어떠한 시스템이든 말씀드렸듯이만 에너지 자체는 항상 감소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 수렴이 되는데 그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를 잘 유지하면서 다이나믹스를 학습할 수가 있어서 롱텀 프레딕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피직스 노리지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이제 또 어떠한 형태의 프라이어 널리지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을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시메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메트리는 대칭이라는 말이고 거기 시메트리에서는 이퀴베리언스와 인베리언스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얘네들을 뉴럴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좋은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말씀드렸다시피 뉴럴 네트워크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자체 첫 번째로는 인디스트리뷰션에서의 언씬 데이터에 대해서 잘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인터폴레이션이 잘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좋은 뉴럴 네트워크다. 결국 지금은 파라미터를 증가시키고 데이터를 증가시켜서 성능을 올리고 있지만 작은 모델로 봤을 때는 더 적은 파라미터의 숫자로 뉴럴 네트워크를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적은 데이터로 더 적은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로 동일한 성능을 만드는 게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MLP와 CNN을 봅시다. 이 이미지 32 바이 32의 이미지 데이터를 MLP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플래튼 하는 순간 이게 굉장히 큰 벡터의 인풋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MLP로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처리했다고 하면은 아주 수많은 개수의 파라미터가 요구가 돼요. GNN이 왜 잘 작동이 되냐라고 했을 때 얘는 뭐 5 바이 5 커널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아주 훨씬 더 작은 파라미터 개수로도 이 학습을 할 수 있어서 CNN이 잘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CNN의 결국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퀴베리언트하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퀴베리언트하다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때 이 칼트폴이 넘어지지 않는 제어 방식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다이나믹스의 관점에서 하면 칼트폴은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게 폴이 넘어진다고 했을 때 넘어지는 속도나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넘어진다고 했을 때 속도와 가속도가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왼쪽 데이터를 오른쪽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어에도 마찬가지로 이 폴이 이쪽 왼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폴을 안 넘어지게 하겠다. 그럼 칼트를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정확하게 대칭인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대칭인 액션을 해주면은 이 제어를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시메트리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은 그만큼의 필요한 데이터나 그만큼의 필요한 파라미터 수를 줄인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MLP는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이기 때문에 모든 픽셀의 모든 점들을 다른 파라미터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CNN의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첫 번째로 로컬하게 이미지를 바라보고 이 로컬하게 이미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웨이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뭐 왼쪽에 있고 중앙에 있고 오른쪽에 있다고 했을 때 얘를 CNN으로 구현하면은 결국은 똑같이 이게 아웃풋의 위치만 바뀌지 똑같은 형태의 아웃풋이 나올 텐데
MLP는 다 전혀 다른 형태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CNN은 트랜슬레이션 XY로 움직이는 거에서 이 인베리언트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인베리언트하다는 것은 이퀴베리언트한 특징이 있어요. 잘못 말했는데. 그래서 인베리언트하다는 것은 어떠한 펑션이 됐을 때 그 펑션, 그러니까 어떠한 트랜지션이 일어났을 때 트랜지션에 의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게 인베리언트, 변하지 않은 불변성.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다른 형태의 트랜지션이 일어났을 때 그, 그 순서가 바뀌더라도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퀴베리언트라고 합니다. CNN의 경우에는 이게 뭐 고양이의 위치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 움직인 거에 대해서 결과는 똑같이 나오고 대신 움직인 그 결과도 자체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CNN이 잘 되는 이유는 뉴런넷 우리가 이미지를 봤을 때 이미지의 고양이 위치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고양이의 로컬한 피처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로컬한 피처를 잘 볼 수 있는 이퀴베리언트한 특징을 잘 뽑아내기 때문에 CNN이 잘 작동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양이는 90도를 회전해도 고양이고 뒤 180도를 회전해도 고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XY에 대해서 트랜슬레이션 모션에 대해서는 이퀴베리언트한 CNN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이 CNN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가 못해요. 그래서 컨벤셔널한 CNN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CNN을 돌려서 피처 맵을 봤다고 했을 때 피처 맵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 회전하는 것을 같이 회전해서 본다고 해서 이걸 스테빌라이즈 뷰로 보면 결국 나오게 되는 아웃풋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퀴베런트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처맵이 바뀌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CNN 스트럭처를 아예 바꿔버리자.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이퀴베런트하게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버리자라고 하면은 이게 회전하는 만큼 아주 똑같은 형태의 아웃풋이 나와서 스테이블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CNN은 XY에 대해서 대칭성을 이용하였고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파라미터 수를 줄였고 데이터 수를 줄였다면 이 E2 이퀴베리언트,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퀴베리언트한 CNN은 회전에 대해서도 대칭성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데이터와 파라미터 수를 더 줄일 수 있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메트리한 정보들을 결국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에 삽입을 하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시메트리를 좀 수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노에서스 티오렘이라고 하여서, 이 시스템은 결국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에너지 컨저베이션과 시메트리의 인베리언스가 아주 동일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타임에 관해서 타임 트랜슬레이션에서 시메트리는 결국 에너지 컨저베이션으로 동일하게 이어지고요. 스페이셜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는 모멘텀으로 이어진다고 돼요. 결국 우리가 시메트리한 특성을 뭔가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그게 컨저베이션 에너지를 넣은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얻어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메트리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리그룹이라는 게 나오고요. 조금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정의할 때는 어떤 뭐 처음에 공리로 어떻게 오퍼레이션이 만들어지는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몇 개의 액션에서 그 액션의 특징을 만족하는 형태로 애초에 데피니션을 만들어서 네 그룹이라는 자체가 설계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유클리디안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있지만 리그룹에서 허용되는 연산들이 있고 거기에서 허용되는 연산들의 로테이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에러를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리그룹으로서 정의된 연산으로 에러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의 매트릭스가 있으면 매트릭스의 인버스와 다른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기반으로 이렇게 에러를 계산하는 아예 다른 형태의 수학 체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학 체계를 가져오면 이 자체의 그룹이라는 것에 정의된 시스템 자체가 시메트릭한 뭔가 로테이션이나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로테이셔널한 시메트리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그룹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계산하는 방식을 구상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시메트리에 맞춰서 MLP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리그룹에 MLP를 붙여서 그런 시메트리한 뉴럴 다이나믹스를 얻어냈다 해서 리뉴런이라는 논문이 작년에 나왔고요. 그렇게 학습을 하였을 때 당연히 이 네트워크는 시메트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얻어내고 있는 학습하고자 하는 벡터 필드가 되게 깔끔하게 시메트릭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뭐 이 레코그니션, 퍼셉션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얻었다고 하였을 때 기타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럼 기타 데이터를 회전해도 기타고 움직여도 기타인 거잖아요. 그럼 기타를 디스크립트 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글로벌 디스크립터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얘가 기타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회전에 대해서 불변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설계하면 시메트리를 반영해서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면 그 자체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글로벌 디스크립터가 거의 크게 변하지 않고 얘가 회전을 하든 움직이든 다 기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냐? 결국 우리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맵을 얻고 그 맵에 대해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자율주행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맵 데이터의 경우에도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따라서 불변하게 차가 흔들리든 높낮이가 바뀌든 회전을 하든 그것을 내가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어서 정확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 결국 시메트릭한 특성이 뭐 필터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다양한 로브 시스템에서 이 필터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거 네, 위치 추정을 하는데 응용될 수 있는 기술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리시에 대해서도 뭐 제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결국 제어를 하는데 시메트리한 자체가 시메트리를 하는 활용 자체가 뭐 다양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회전이나 움직이는 거에 시메트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메트리에 간 이퀴베런트 디퓨전 폴리시 디퓨전 폴리시에도 이퀴베런트한 특성을 넣다라고 하면 더욱더 효율적인 폴리시를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약간 우리가 결국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되게 컨벤셔널한 어프로치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특성을 조금은 추가해가지고 성능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연구의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측면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법은 시메트리나 레귤러라이션, 모델 레귤러라이션을 어떻게 잘할지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스킬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그룹에 대해서 해볼 수도 있고 뭐 도메인 널리지나 프라이어 널리지나 뭐 AI나 다양한 것들을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최신의 기술에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갔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도 이런 시메트리한 형태들이 적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뭔가 리그룹이나 이런 스트럭처에서 러닝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컨트롤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다 제 생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제약된 형태의 옵티마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게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 결국 이 피지컬 AI가 로보틱스로 만들어지고 있고 로보틱스에서 다양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든 똑똑한 AI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결국 우리는 큰 파운데이션 AI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큰 파운데이션 AI와 통신을 하면서 로보틱 시스템이 굴러가야 될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효과적으로 잘 조화롭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보시고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컨트롤 이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떤 로봇을 제어하는 출력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데이터일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각 전 세계적으로 로봇 하시는 연구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각 데이터를 다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의 레코드된 데이터들을 모두가 쉐어해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데이터 형태들이 또 다 다르고 데이터를 사용한 플랫폼도 다 다른데 그럼 우리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다 모으다 보면은 학습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를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서 그렇게 연구를 진행이 되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이러한 형태의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이 설계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기초적인 레벨입니다. 지금도 여기가 뭐 제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형태의 컨트롤은 로우 레벨의 컨트롤이 아니라 너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정도 수준에서밖에 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우 레벨에서 쿼드코터가 어떻게 제어되고 레그드 로봇이 어떻게 제어되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쉽게 모으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시뮬레이터를 잘 만들어서 데이터를 쉽게 모으자라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 결말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오픈 퀘스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그거를 우회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거를 그 최근에 나온 페이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미지 인코더라든가 몇 가지 모듈을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브젝트 트래킹을 할 때 이제 처음부터 학습을 하면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학습된 그 제너럴한 난리지를 가지고 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가 학습을 함으로써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실제 자기가 보고 있는 그 1인칭 시점의 그 상황하고 일반적인 이미지나 비디오 데이터에서 학습한 지식하고 매칭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제 학생. 네. 네,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박한준 학생인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컨트롤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이 어떠한 거대한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제 로봇과 만약 로봇의 온보드로 뭔가 컴퓨터가 있지 않고 뭔가 엑스터널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게 되면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이런 컴플렉시티가 복잡하게 되면 인퍼런스 레이턴시나 이제 컨트롤할 때도 레이턴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로보틱스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사실 이게 로봇을 제어한다 했을 때 이러한 레이턴시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지가 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사실 레이턴시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연구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레벨 컨트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VLA라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전 랭귀지 액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통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비전과 랭귀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액션까지 나와주는 건데 여기에서 액션도 그 하이 레벨의 컨트롤이 아니라 어떻게 로우 레벨의 컨트롤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적은 로봇의 디플로이를 파운데이션 모델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은 말씀드렸다시피 하이 레벨의 큰 형태의 플랜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럼 큰 플랜을 만들어 둔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로봇 수준에서는 지금만 봐도 딜레이들이 많이 생겨요. 딜레이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태스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들을 보면은 내가 아무리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상관없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모를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 일들이다. 순간순간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파운데이션 모델로 아직 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거의 한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의 측면에서는
뭐 정말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빨라지고 파운데이션 모델과 잘 소통이 되면 레이턴시가 없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컨트롤 단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큰 플레인에서 말해야 되는 거고 로우 레벨에서 컨트롤들은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네, 질문 하나. 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저 포항과대학교 이남민 교수님 모실 박사과정 박범수 학생인데요. 이 교수님의 그 강의를 나름대로 정리해 봤을 때 이제 데이터 기반의 AI 학습 방법은 이 복잡한 논리니어한 문제에는 잘 피팅이 되지만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같이 그 샘플 그 학습하지 못한 그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잘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센싱과 플래닝과 그 액션을 다 함께 할 때는 이제 복잡한 동작 같은 건 잘 못하고 그럴 때는 컨벤셔널한 방법이 잘 통한다라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덤블링을 하는 그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모델 로봇 같은 거는 이제 되게 제한된 모델이 잘 들어맞는 그런 환경에서 복잡한 제어들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돼서 그런 복잡한 덤블링 같은 게 됐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그렇게 제약되지 않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스페이스 X의 이제 그 로켓을 재사용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해결을 한 건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모델이 잘 따르는 환경에서는 그 복잡한 일도 잘 하는데 그 로켓은 완전히 예측이 안 되고 시뮬레이션도 안 되는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그걸 성공해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다면은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제너럴한 관점에서 데이터 드리븐이 복잡한 것을 잘 한다고 설명을 드리긴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로켓 다이나믹스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잖아요. 이 복잡한 다이나믹스를 사람이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따라하기가 어려운 이유 굉장히 수많은 천재들이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 복잡한 것을 다 분석을 하고 제어 이론을 개발해서 뚫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이쪽 에어리아는 데이터도 훨씬 더 적고 데이터 기반보다 훨씬 더 모델을 아주 정확하게 사람이 잘 만들어서 정교하게 만들어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네. 네. 네, 실장님 질문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네, 제가 그 사실 이제 AI 레벨에서의 로봇 액션과 사실 그 발표 제가 들었습니다.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 OS 관점에서의 액션은 사실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AI 레벨에서의 간단한 뭐 어떻게 움직여라 이런 게 로봇 OS 관점에서는 저 디오리 오브 프리덤 어떻게 뭐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여러 개로 태스크를 쪼개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중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레이턴시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방법론이 혹시 뭐 좋은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좀 어떻게 실제로 하셨던 그런 사례나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로봇이 재밌으면서 어려운 게 결국 로봇 연구자들이 수많이 있지만 다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만들고 그 다양한 로봇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어느 정도는 이게 지식이 쌓아가지만 각자 도생하면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딜레이나 이런 것들도 한 가지의 어프로치는 제일 가장 단순한 어프로치고 요즘에 많이 이용되는 상황에서는 딜레이에도 강건한 제어기를 만들자. 그러니까 딜레이를 우리가 랜덤하게 노이즈를 주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한 뭐 제어 폴리시를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딜레이에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데이터의 시대이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딜레이가 어려워? 그럼 딜레이에 맞춰서 데이터를 얻자.
다이나믹스가 어려워? 그럼 다이나믹스에 더 어려운 데이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데이터로 커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전까지는 그럼 딜레이나 다이나믹스나 이런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사람이 모델링을 하고 그 노이즈를 분석하고 언설턴티에 로버스트한 것을 티오레티컬하게 했다면은 지금은 그 티오레티컬한 것을 그냥 다 데이터 측면에서 뭔가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강화학습으로 제어를 하는 논문들이 아직 성공률이 7,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 시스템에 디플로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되게 안정성의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보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장난감 레벨에서 이게 미래가 잘 될 거야라고 믿으면서 연구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정화가 돼가지고 이게 사람 같은 똑똑한 인텔리전스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